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땡큐서로 리뷰는 가정원 원장입니다. 정강용 원장입니다. 네, 어, 지금 세 달째 우리 저기 정강원 원장님하고 같이 갑상선암 수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이 많았어 가지고요. 진행이 이렇게 되게 더뎠는데 저희 원장님들 이제 10분이 됐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나열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거 이제 대한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의 제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갑상 결절과 암의 진단, 갑상선암의 치료, 수술, 어 그리고 갑상선암 수술의 합병증,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이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뭐 고거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조직 검사를 가지고 우리 암이면 1 기, 2 기, 3 기, 4기 이런 이제 기술을 아는데 병기. 그리고 병기라는 거는 갑상선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 기술을 나눕니다. 사망 확률을 가지고. 근데 이제 갑상선암은 사망하는 분들보다는 재발해서 또 수술하고 다른 치료를 하고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재발하는 분들이 좀 드무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갑상선암에서는 이제 재발 위험도를 평가하는 그런 또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인제 수술 후 이후에 재발 위험도가 높다. 이분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어 수술 다음으로 하는 치료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게 있고요. 수술을 하고 뭐 재발 위험도가 낮은 분들은 수술만으로 치료를 끝내고 추적 관찰을 하고 치료가 더 필요한 분은 치료를 더 하고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추적 관찰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재발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10 년이 지나도 재발하지 않으면 이제 완치되었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그리고 좀 특별한 상황으로 임신 중에 생긴 발견된 갑상선암 환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아갑상선암 이런 좀 특별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갑상선암의 전반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 시간 동안에는 앞쪽에 있는 진단과 수술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병기 재발 위험도는 좀 복잡해서 제가 따로 강의를 드렸던 적도 있고 해서 오늘은 요렇게 이제 전반적인 걸 훑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잡고 맨 뒤에 있는 재발하는 갑상선암의 치료, 임신 중 갑상선암, 소아갑상선암 요 3 가지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꼭 관련되지 않더라도 갑상선암에 관련된 것들은 질문해 주시면 모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발한 갑상선암의 치료. 암은 재발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재발하고 전이하고 그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침범 요런 표현들을 이제 의학적으로 어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갑상선암이 어 주변에 성대신경에 전이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긴 하는데 그러면은 네. 주변 침범으로 쪼끔 다릅니다. 재발이라는 거는 암이 다 치료된 줄 알았는데 치료가 다 되어 치료를 끝내고 암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그 부위 어떤 부위에 암세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세포가 점점 숫자가 불고 덩어리가 커지면서 보이게 되는 그런 상태를 재발이라 하고요. 재발은 크게 세 부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위는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을 뗐는데 왜 재발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꽤 있죠. 네네. 예. 그래서 네 실제로 인제 갑상선이 있던 부위 갑상선 자체는 없어졌으니까 갑상선에 재발하지는 않지만 잠시만요. 네. 갑상선이 있던 바로 근처에 재발하는 것을 이제 국소 재발이라고 하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갑상선암이 주변 침범을 해서 여유 있게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침범한 부위에 남아 있던 뭐 옆에 이제 붙어 있는 기도라든가 기관이라든가 후두, 성대신경 그리고 식도 뭐 요런 부위에 생기는 것을 국소 재발이라고 하고요.
딱 거기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국소 재발은 굉장히 드물고 좀 흔한 것을 제일 흔한 것은 이제 림프절 재발인데 림프절은 목에 있는 림프절을 크게 이제 두 부위로 나눕니다. 크게 세부적으로는 한 7개 구역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크게 갑상선 바로 주변에 있는 중심경부 림프절과 보다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측경부 림프절로 나누는데 여기 림프절에서 재발하는 경우 이 경우가 제일 흔하죠. 그리고 원격 재발이라고 하는 것은 폐나 뭐 뼈나 뇌나 이렇게 갑상선 부위나 목의 림프절 부위를 벗어나서 멀리 떨어져서 재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재발 네. 네네네. 이제 이 국소 재발이 원래 이제 암이 있던 부위에서 발생한다 하는 걸 이제 국소 재발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선생님들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갑상선 암이 있어서 오른쪽을 띄웠는데 왼쪽에는 이제 반절제를 했기 때문에 왼쪽이 남아 있는데 그럼 왼쪽에서 또 갑상선 암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시간이 가면서 생길 수도 있고 원래 숨어 있었는데 워낙에 작았던 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를 국소재발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 어떤 면에서 만약에 설암이다 그럼 수술한 데서 또 생겼다 이런 재발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 동의를 할 수 있겠는데 반절제를 한 남아있는 쪽에서 다시 암이 생겼는데도 이걸 또 재발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들이 앞으로는 조금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재발이라기보다도 그렇죠. 새로운 암이. 새로운 암이죠. 네. 혀 설암 예를 드셨는데 설암이 만약에 오른쪽에 생겼는데 수술을 오른쪽을 수술했는데 이 수술했던 부위 근처에 생기면 국소 재발일 그렇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물론 근데 한 10년쯤 지나서 생겼다. 그러면 새로운 암으로 봐야 되고요. 근데 이쪽에 생기면 전혀 다른 부위니까 새로운 암으로 봐야 되는데 갑상선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에서 한쪽을 제거했는데 이쪽 암이 있어서 제거했는데 남아 있는 갑상선에서 생기면 이게 국소 재발이냐? 근데 재발이 되려면 전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암이 퍼져 나가야 되는데 갑상선 연결 부위가 아주 가는 부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쳐서 반대쪽에 가서 그 원래 있던 암과 같은 암이 반대쪽으로 가서 남아 있다가 그게 커져서 생겼다고 확실하면 재발은 맞죠.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드물죠.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지만 암이 이제 가운데 가깝게 생겼고 그 미만성 경화성 이런 것처럼 이제 전이가 그 갑상선 속에서 전이가 막 보이는 그런 암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또 전절제를 했을 테니까 그렇죠. 반대쪽에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은 새로 생긴 2차 원발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재발한 갑상선암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재발한 부위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국소 재발 만약에 뭐 좀 드물지만 그 암이 이 숨길 기관에 붙어 있었는데 수술을 잘 했지만 한 뭐 5년쯤 지나서 이 기관에서 재발해가지고 속으로 들어가 있는 뭐 좀 심한 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이걸 수술을 해야 되겠죠. 이걸 수술해야 되는데 이제 흔한 걸로 치면 림프절을 재발했다 하면 림프절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근데 이 환자가 만약에 갑상선이 반절제를 해서 반이 남아 있으면 그때는 일반적으로 재발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갑상선도 멀쩡한 갑상선도 떼게 되겠죠. 그 이유는 재발한 경우에는 요오드 치료를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방사성 요오드가 이제 집어넣어서 그 치료하는 그 기전을 보면 그 요오드라는데 방사능을 좀 방사성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다 입혀져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요오드를 필요하는 모든 기관으로 이게 다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데는 그 국소 재발한 데거나 아니면 임파선 재발한 데로 이 요오드가 가줘야 되는데 이게 반대쪽에 남아 있는
그 갑상선의 그 양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치료하고자 하는 데는 안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치료 목적으로 남아있는 갑상선, 잔여 갑상선 절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요오드 치료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이제 그 요오드 림프절에서 재발을 했다고 했을 때 모두 요오드 치료를 하는 대상이 될까 이제 그런 질문이죠.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재발이 네네. 초음파를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보다 보면 굉장히 초기에 재발을 발견해서 반절자신 분의 네네.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하나 딱 보일 때가 있고 수술했는데 실제로 지금 진짜 하나, 두 개 이 정도가 네네.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개수도 중요하지만 사이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임파선이 되게 강낭콩 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암이 들어가면 이게 동글동글해지면서 이렇게 두꺼워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번져 있거나 이런 이제 그걸 갖다가 피막 외침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걸 이렇게 떼어냈어도 그 주변에 연조직이나 이런 데 남아있을 가능성 때문에 하는 게 좋겠고 그러지 않고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 뭐 한두 개고 그럴 때는 사실은 그거만 절제해도 요오드 치료를 안 해도 저는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림프절에 재발했을 때 요오드 치료 할지 말지를 정하고 남아있는 갑상선을 뗄지를 정하긴 하는데 근데 또 이제 남아있는 갑상선을 뗐을 때 좋은 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추적 관찰하기가 그렇죠. 용이해지니까.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재발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수술은 림프절 절제술과 잔여 갑상선 옆절제술을 하고 요오드 치료 여부는 수술 후 조직검사를 최종적으로 보고 정하는 걸로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예.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무조건 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추적 관찰이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남아있는 갑상선도 떼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지금 합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추적 관찰이 용이하다 이런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할 수가 있는데 추적 관찰을 가장 예민한 수치는 그 갑상 글로불린이거든요. 우리 혈액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근데 검사도 쉽잖아요. 피 뽑아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일단 이 그래프상에서 베이스라인에서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으면 초음파나 CT나 뭐 이런 데서 다 정상이더라도 뭔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요런 거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검사를 하게 되니까 추적 관찰이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게 기본적인 재발했을 때 치료 방법이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한번 재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재발을 다른 부위에도 할 수 있고 수술했던 부위에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번 재발하게 되면 또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수술 말고 다른 치료로 이제 고주파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걸 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첫 재발 때는 수술을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또 장기적으로 예후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고주파 치료로 뭐 부분만 제거하는 것보다는 수술을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제한적으로는 고주파 치료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잘 하진 않지만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보다는 좀 더 강력한 방사선 치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도 침범을 한다든지 후두를 침범했다든지 그러면 수술 이후에 이게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고 그러면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상선암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해 드리는 유두암이나 여포암보다는 좀 더 예후가 안 좋은 다른 종류의 갑상선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수술이 불가능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재발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제가 조금 네. 추가 말씀을 드리면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수술 당시에 눈에 보이는 갑상선 암이 남아 있으면은 치료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현미경적인 암세포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하는 거고
눈으로 보이는 암을 내가 수술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 혹은 뭐 이거를 다 제거했을 때 환자한테 끼치는 여러 가지 삶의 질의 저하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완전 제거가 안 됐을 때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역형성 암처럼 아주 나쁜 것들, 빨리 자라는 것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볼륨이 있을 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고 거의 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암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되게 방사성 요도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한 분이 또 진료 보는 중에 이게 좀 전이가 많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했는데 그분이 진료 볼 때 이제 "표적 치료제 안 하냐?"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네. 표적 치료제라고 이제 뭐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상선암 때는 잘 쓰이진 않지만 쓰긴 하죠. 근데 네네. 네. 이게 지금 그 수질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지금도 아마 그런데 급여가 안 되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치료비가 상당히 되는데 수질암에 일정한 어떤 그 타겟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 분자 표적 치료제도 잘 듣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유두암이나 이제 여포암 같은 경우에도 다른 치료를 다 했는데도 계속 진행을 해 가지고 '아 이분이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인제 써볼 수 있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갑상선 그 유두암이나 여포암에 쓰는 표적 치료제는 두 가지 약제가 있는데 그중에 효과가 좀 좋은 것이 어 그 삶을 연장하는 한 1년 반 정도 좀 더 사시게 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제 수술을 인제 처음 하고 요오드 치료를 하고 이런 분들이 이 표적 치료제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렇죠. 그전에 인제 네. 완치될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렇죠. 뭐 완치 안 되더라도 또 재발하더라도 이렇게 표적 치료제까지 써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드문 드뭅니다. 네. 네네. 자, 질문 오늘 내용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저기 유튜브에서 재발한 갑상선암 이런 걸 사실 찾아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게 어려워도 또 이 내용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김홍춘 님께서 "갑상선 전절제 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이 있나요? 관리가 힘든가요?" 하셨는데요. 네네. 제 생각에는 뭐 그냥 큰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수술에 따른 그런 뭐 동반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갑상선 호르몬이 없으니까 약을 드셔야 되는 거고 성대마비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고 근데 굉장히 드물죠. 대부분은 또 돌아오고 그다음에 부갑상선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가면서 대부분 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리면 약을 드셔야 되는 거. 음. 그게 좀 문제점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죠. 아직 뭐 하신 분은 아닌가 봅니다. 아닌 것 같고 네. 뭐 관리가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안 먹던 약을 평생 드셔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밥도 맨날 먹고 예 물도 맨날 마시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거가 하나 더 생긴 걸로 생각하시면은 되고요.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고 가면 뭐든지 하나씩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조금 일찍 생겼다고 예, 생각하시면 그렇죠. 큰 부담은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 하나 드시는 그런 건 생기고요. 따로 특별히 관리하실 건 없고 근데 암으로 전절제 하셨으면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을 다니시면서 재발 여부에 대해서 추적 관찰은 필요하실 거고요. 빛 님은 "2년 전부터 피곤한 증상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음식 삼킬 때 목이 좁게 느껴지는 증상이 있어요. 초음파에서 혹이 몇 개 있다고 했고 갑상선이나 임파선 관련 가능성이 있을까요? 엄마가 갑상선 암이셨던 가족력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갑상선에 있는 혹하고 뭐 음식물 삼킬 때 불편한 거하고 그런 거는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피곤한 증상도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스트레스죠. 뭐 정신적 스트레스. 그다음에 간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물론 갑상선 기능이 그 변화가 있을 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임파선에 뭐 암이 생기고 전이가 돼서 이런 증상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검사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어디가 불편하면 목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암하고 관련되는 증상인지 아닌지 그런 얘기를 네네. 굉장히 많이 네. 하시는데 암은 증상이 있으면 다들 일찍 발견했겠죠. 그렇죠. 네. 증상이 증상이 없는 게 없으니까 이제 초음파 음. 검사를 해서 발견하는 거고요. 뭐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는 뭐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엄마가 갑상암이셨으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암하고는 관련 없겠습니다. 이만성님은 갑상선암 전절제 수술을 30년 전에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검사하고 호르몬제를 드시고 있다고 합니다. 열이 확 올라서 불편한데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혹시 남자분이신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지금 보고 계시면 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0년 전에 전절제를 하신 분입니다. 예, 뭐신가요? 열이 확 올라온다 하시면 예, 글쎄, 그 갑상선암 수술을 30년 전에 했으면 지금은 그냥 유지요법 정도의 호르몬제를 아마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그럼 지금 무슨 억제요법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닐 거기 때문에 이 갑상선 호르몬이나 이런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이 다른 만약 여자분이라면은 뭐 75세 여성이라고. 예, 그렇다면 75세면은 그 폐경기 증후군도 네. 지난 시기가 사실은 되셨을 텐데 다른 호르몬 관계나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혈액 검사하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일반적으로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내과나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커님은 목 왼쪽 사이드에 약간 뒷부분에 여드름이 있어서 만지다 보니 여드름 아래쪽 부분에 작은 멍울 같은 게 말랑한 느낌으로 만져지는데요. 이거 일반 이비인후과 가야 할까요? 아니면 저희처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게 그 대개 그 여드름 아랫부분에 뭐 멍울이 있다는 건 아마 임파선이 만져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 임파선이 안 만져지던 게 갑자기 만져진다는 거는 거기 염증이 생기면서 약간 좀 크기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주변에 이 조커님처럼 여드름이 있거나 아니면 피부에 어떤 피부염이 있거나 아니면 입안이 뭐 헐었는데 턱 밑에 뭐가 만져지거나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이비인후과 가서 진찰 받으시고 뭐 진통소염제 이 정도 드시면은 뭐 대부분은 깔아놨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래 가서 뭐 한 3주 이상 가면은 좀 조사를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한 내용으로 다시 가서 이제 아까 재발한 갑상선암 국소 재발, 림프절 재발, 원격 재발 이렇게 이제 나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재발하고 좀 다른데 뭐 재발했을 때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암은 초기 뭐 암 그리고 진행성 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가 생기면 진행성 갑상선암에 포함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국소 진행성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갑상선암이 이 갑상 속에 있으면서 주변을 침범해 나가는 갑상선 주위적으로 침범하는 경우에 국소 진행성 갑상선암이라고 하고요. 그런 경우는 갑상선 주변에 있는 근육 피대근이라고 하는 거는 갑상선 앞쪽에 얇게 이제 갑상선을 싸고 있는 앞쪽을 지나가고 있는 근육인데요. 여기 침범은 생각보다 흔하게 있습니다. 그죠? 흔하게 있고 그리고 성대신경이라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면은 의학적으로는 성대로 가는 신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되도리 후두신경이고요. 하나는 상후두신경인데 되도리 후두신경이 주로 침범을 많이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걸 침범한 경우에는 목소리가 나빠지죠. 목소리가 천천히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느 순간 갑자기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성대 마비가 생기면서 그 목소리가 변화가 생기는데요. 근데
만약에 찾아보면 목소리가 나빠지면 갑상선암 검사를 하십시오라는 걸 많이 아, 네, 봅니다. 네, 이비인후과 의사 입장에서 네네, 아니죠. 네. 네. 성대를 일단 체크를 네.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목소리의 이상은 갑상선암 때문에 생길 수도 있긴 한데 그 목소리 이상 생기는 분 중에 아주 드문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감기만 걸려도 목소리 나빠질 수 있고 성대에 물혹 같은 게 생겨도 나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성대에 암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걸 그렇죠. 먼저 검사를 하고 네. 봤는데 성대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 검사. 이게 갑상선암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의심을 해야 되고요. 남자분들은 성대가 안 움직이면 폐암도 흔한 원인 중에 폐암, 하나입니다. 무도암 뭐 예. 이런 거. 폐암을 또 검사를 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나빠지면 갑상선 초음파를 받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성대 체크. 성대를 보는 이제 네. 후두 내시경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갑상선 바로 뒤쪽으로 이제 식도가 지나가거든요. 주로 약간 왼쪽으로 식도는 치우쳐 있는데 식도를 침범하기도 하고 기관 보통 우리가 기관지라고 얘기하는데 기관지는 기관이 나눠진 가지 아래쪽을 기관지고요. 여기 큰 숨길은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이 기관 속으로 갑상선암이 침투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해서 기도를 싹둑싹둑 자르고 이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죠. 후두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후두나 기관 뭐 이런 건 좀 드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갑상선 바로 주변에 바로 옆에 큰 혈관이 있거든요. 경동맥이라고 하는 동맥과 경정맥이라고 하는 정맥이 있는데 혹시 이거 침범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경정맥은 뭐 좀 비교적 네. 잘 침범이 되는데 경동맥은 이게 또 경동맥이 두꺼운 동맥들은 이게 층이 세 층으로 돼 있어서 완전히 다 뚫고 들어간 경우는 드물고 겉에 제일 바깥층에는 다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봤고요. 네. 저는 완전히 토탈리 이렇게 된 경우는 못 저 봤습니다. 워낙 드문데 네. 초음파를 보면 기도가 있고 갑상선이 있고 바로 옆에 경동맥이 있어서 이 갑상선의 바깥쪽에 결절이 이제 암 의심 결절이 있으면 경동맥을 침범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아니 워낙 그 경동맥은 이게 굉장히 이게 많이 움직이는 네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암이 이게 조그만 암이 침투하기 어렵고 저는 한 케이스 본 적이 있는데 6cm짜리 6cm짜리 암이 네, 뭐 이 경동맥을 감싸고 있는 있을 때. 그런 걸 본 적이 있긴 그렇죠. 한데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맞습니다. 1, 2cm 가지고 그걸 침범한다는 건 사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실제 그런 사이즈의 암이 이렇게 싸고 있더라도 사실은 박리가 어느 네, 정도 네,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안으로 뭐 들어가거나 그래서 경동맥을 희생해서 뭐 하고 다른 걸 갖다 혈관을 또 이식하거나 네.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갑상선암에서는 없죠. 네. 매우 드물고 네. 두경부암에서는 그래도 네, 그거는 뭐볼수 있죠. 종종 볼 네. 수 있습니다. 자, 또 질문 토픽이 바뀌어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윤오님은 전절제의 측경부 림프절 수술을 받았는데요. 현재 한 달째인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집도 교수님은 좀 기다려 보러 가시는데 당장 해야 할 게 없을까요? 직장인이다 보니 걱정이 큽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술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좀 나빠져요. 근데 나빠지는 정도가 말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든가 약간 잠긴 목소리 이렇게 나온 정도는 괜찮은데 잘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가 되면은 제 생각에는 그 후두 내시경을 해서 성대를 운동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거기서 운동성이 좋다. 그러면 뭐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기도 빠지고 뭐 여기 유착이 일어나는 것도 해결이 되고 그러면 좋아질 건데요. 만약에 성대 마비가 생겼다. 그러면은 말씀을 많이 하신다든가 직장 생활할 때는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에 성대 주입술 뭐 이런 식으로 주사를 놔서 뭐 이 마비가 돼서 벌어져 있는 성대를 중앙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목소리가 뭐 한 1, 2주 안에 좋아지시고 쓰시는데 문제가 없게 되니까 일단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후두 내시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외과에서 수술을 하셨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었으면 벌써 뭐 받겠죠. 벌써 네. 보고 뭔가 조치를 해드렸을 거고 그 지난 시간인가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목소리 이상은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안 좋은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면 잘못 발생하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는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목소리가 나빠졌을 때 2주에서 늦어도 2개월 내로 치료를 시작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째면 이미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별사탕님은 57세 여성이고 좌측에 0.5mm 유두암 6단계, 예, 위치는 기도 부근이라고 하셨고요. 우측은 8mm 양성이라서 6개월마다 추적 검사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전이는 없는데 고주파 치료로 사이즈를 줄이는 게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좀 뭐 까다로운데요. 제 생각에는 사이즈가 이 5mm밖에 안 되고 0.5mm가 아니라 5mm 겠죠. 0.5cm겠죠. 네. 그래서 5mm고 6단계면은 뭐 암일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기도 부근이라는 거는 그렇게 큰 판단의 기준은 되지 않고요. 기도에 붙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러지 않고 기도 근처다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고 고주파 치료로 사이즈 줄이는 거는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은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거나 이래서 도저히 치료는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나 인정이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고주파 치료를 해주는 정상적인 병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 목적으로 하고 네. 있는 곳은 있을 텐데요. 아직은 정식 치료는 아니고요. 5mm고 기도에 뭐 붙어 있는 정도 아니면 57세고 하면 그냥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동의합니다. 좋은 그냥 추적 관찰은 좋은 방침 중에 하나여서 그냥 정기적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토픽은 임신 중 갑상선암인데요. 임신하시는 분들이 보통 뭐 30대가 제일 흔할 것 같은데 이제 정기 검진을 그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나이대여서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임신하고 나서 우연히 뭐 검사를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갑상선암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임신 이제 암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작은 갑상선암은 좀 전에 질문하신 분처럼 아주 작으면 지켜볼 수도 있을 거고 좀 크면은 이제 걱정이 되겠죠. 뭐 이게 크다 그러면 암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침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대한갑상선학회에서 진료 권고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새로 진단된 갑상선 유두암은 초음파로 추적 관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사이즈 얘기가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즈에 관계없이 이제 처음에 추적 관찰을 하는데 그러면 얼마 간격으로 할 거냐 이제 그런 이제 추적 관찰을 이제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는 임신 24 내지 26주에 갑상선암이 진행하면 수술을 고려한다. 그래서 요 시기가 이제 임신 중에 수술을 했을 때 태아한테 제일 영향이 적은 시기여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발견하면 20주에서 22주 사이 정도, 그러니까 좀 되기 직전에 한번 오셔서 변화를 보고 이게 암이 진행했냐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행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종양의 부피가 50% 이상 증가 혹은 종양의 직경이라고 하면 이제 종양이 뭐 좀 비뚜름한 구형이라고 생각하면 가로 세로 높이 요거를 3개 중에 2개에서 직경이 20% 이상 최소 2mm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이거는 그 전보다 진행했다고 보고 이제 수술을 권하고요.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없었는데 요 얼마 사이에 림프절 전이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진행했다고 보는데 요 기준은 이제 미국 갑상선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이고 요 기준을 그 대한갑상선학회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고 요 기준에 들면 수술을 요 시기에 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까지 진행하지 않거나 임신 20주 이후에 이제 중기 이후에 갑상선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40주까지 미뤄서 출산을 하고 이후에 수술을 하는 걸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임신 중에 수술한 케이스가 저는 임신 중에 수술한 케이스는 없는데 임신 중에 발견이 돼서 계속 이제 추적 관찰하다가 분만 후에 수술을 해드린 케이스는 뭐 한 2케이스 정도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에 이게 천천히 자라는 암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임신 중에는 물론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체크해 하면서 특히나 또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 체크해 가면서 초음파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출산까지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임신 중에는 암이 더 빨리 자란다. 뭐 이런 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2015년이죠. 가이드라인. 네네, 맞죠. 2015년 미국 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에 요 내용이 나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에 갑상선암이 더 빨리 자란다는 논문이 있는데 그때 2개가 소개되어 있고요. 근데 연구가 잘못됐다. 그래서 미국 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갑상선암이든 뭐든 갑상선암이면 갑상선암도 어떤 사람한테는 빨리 자라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천천히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자라는데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임신 중에 모든 임신한 분들의 갑상선암이 빨리 자라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논문에 이제 그런 평가를 해놓은 게 있었고요. 근데 네, 맞아요. 제 경험에는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빨리 자란 사람이. 그래서 이 중간에 수술하신 분은 없는데 요때까지는 괜찮았는데 40주에 봤는데 상당히 많아요. 요 기준보다 더 많이. 그 사이에 한 15주 사이에 요 기준 정도 혹은 요거보다 이상 더 자란 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좀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출산하자마자 수술을 했던 케이스가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임신 중 갑상선암이 발견된 이런 가이드라인의 그 배경은 뭐냐?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둘 다 살려야 된다라는 데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태아가 수술에 견딜 수 있는 그 시기까지 좀 기다려보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산모가 사망할 정도로 심한 그런 상황이면은 어차피 산모가 돌아가시면 태아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수술을 좀 과감하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 생명체를 다 살리면서 병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그 고심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고 대부분 천천히 자라니까 사실 고민이 별로 없는 암인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두경부암, 뭐 구강암 이런 수술할 때 저는 요 시기에 임신 중에 진단되셔서 고민했던 케이스가 한 3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케이스가 수술을 이제 구강암 설암이었는데 요 시기에 수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가 아주 초기면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 이제 태아를 떼고 수술을 그렇게 하라고도 보통은 가이드라인이 권하게 있죠. 되고요. 이제 좀 늦어지면 뭐 분만을 하고 하는데 요 중간 시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된 케이스가 한 케이스 있었는데 그분은 수술 중에 이제 태아 감시도 잘하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수술이 이제 그 재건 수술까지 해서 혈을 절반 정도 제거하고 다리였나 살을 갖다 붙이고 하느라고 한 6시간 이 정도 수술을 했는데 이틀 정도 지나서 한 27주 뭐 이 정도 됐을 때 애가 그냥 나왔습니다. 저절로 그냥 분만을 해서 근데 다행히 인큐베이터에서 뭐 40주까지 채우고
아이고, 너무 다행이네요. 건강하게 환자도 5년이 지났는데 완치되셔가지고요. 아이고, 예, 아주 너무 행복했던 그런 행복한 케이스가 케이스네요. 있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예후가 안 좋은 암은 복잡한데 갑상선암은 그래도 예후가 좋은 편이고 대부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토픽은 이제 소아갑상선암인데요. 소아갑상선암은 혹시 몇 살 정도 소아? 제일 네. 어렸던 아이 환자가 때는 우리 9살인가? 네. 네, 그러니까 만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 8살 정도 네.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저도 저는 6세, 만 6세가 제일 어렸고요. 6세, 8세, 뭐 10세 뭐 이런. 근데 소아 수술은 좀 다르죠. 네. 소아 수술은 아무래도 이 구조물들이 굉장히 이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되고요. 또 이 소아 갑상선암의 특징이 제 생각엔 그래요. 임파선 전이나 아니면 원격 전이 폐나 이런 데로 전이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다 제거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니까, 요오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좀 과감한 그런 치료는 사실은 필요하되 또 그 구조물들이 다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섬세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아는 6세, 8세 여기서 보통 소아를 기준하는 것은 만 19세 이하를 그렇죠. 보통 네. 이제 소아라고 하고요. 19세 이하인데 극히 더 어린 6세, 8세 이런 경우는 좀 더 특별한 것 같고요. 근데 18세, 17세 이런 경우도 이제 꽤 흔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흔하죠. 예전보다 네. 언젠가 자료에서 소아갑상선암이 좀 늘고 있다 뭐 이런 걸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소아는 어른하고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데요. 소아는 어른에서는 갑상선암이 뭐 크기가 4cm보다 작고 전이가 없으면 갑상선은 절반만 떼는 옆절제술 혹은 반절제술을 해도 괜찮다, 뭐 할 수 있다, 선택이 가능한데 소아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갑상선 전절제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네. 재발 가능성, 그렇죠. 네, 그런 이게 그냥 평생을 이 추적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추적 관찰에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저위험군 소아 미세 갑상선 유도암 환자는 옆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게 좀 더 권고수 수준이 높아서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외적으로 미세 갑상선암이라고 하면 유도암이라고 하면 1cm보다 작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저위험군은 어른하고 좀 달리 이렇게 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는 저위험군은 외부 침범이 없고, 그러니까 뭐 피막 침범해서 근육 침범이 생기거나 이런 게 없고, 임파선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예방적으로 이제 수술하다 보면 림프절을 떼게 되는데 그때 발견된 미세 전이가 있는 정도. 그러니까 수술 전에는 전이가 없다고 보는 1cm보다 작은 갑상선 내에 국한돼 있는 그런 경우에는 옆절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전절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데 소아 환자의 수술은 숙련된 외과의에 의한 시행을 고려한다. 이런 게 이제 어른에서는 수술 잘하는 사람한테 받으세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소아에서는 수술 잘하는 사람한테 받으라는 그런 게 가이드라인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어른보다 작고 구조가 이제 뭐 복잡은 아니지만 예민한 구조물들이 많고 특히 저는 부갑상선 부갑상선이 이 어른하고 달리 색깔이 어른들은 색깔이 그래도 주변 지방 조직하고 구별이 대부분은 대부분 쉽게 되죠. 대부분 쉽게 되는데 애들은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애들 지방이 이 브라운 보통 팻. 브라운 팻이라고 해가지고 막 성장하는 애들에서의 그 지방 색깔이 좀 어른하고 다르죠.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 및 수술 중 중앙경부 또는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소아갑상선암 환자에서는 치료적 중앙경부 절제술,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림프절 전이가 발견된 경우에 이제 측경부에 발견됐는데 중앙경부에는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림프절 제술을 한다는 그런 의미 같고요. 진행된 갑상선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국소 진행성, 이제 외부 침범이 있거나 아니면 혈관 침범, 원격 전이가 있는 그런 경우에서는 예방적 중앙경부 림프절 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좀 애매한 게, 요거는 수술해야지만 그렇죠. 확인되는 네. 소견인데 혈관 침습이 들어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부갑상선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소아에서는 그 중앙경부 림프절 절제술 후에 영구적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발생 비율이 4 내지 10%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높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어른에서는 거의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른에서는 제 경우에는 뭐 1000명에 한두 명 정도 생기는 것 같은데요. 0.1% 생기는데, 영구적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좀 심하게 생긴 분은 칼슘, 비타민 D를 정말 꼬박꼬박 챙기지 않으면 되게 그렇죠. 힘들어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고, 예. 정전이 오고 그럴 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힘들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기 때문에 네. 요런 게 생기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 숙련된 숙련된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이 아마 한 5,000개 하셨나요? 예. 예. 저도 그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예. 소화도 굉장히 많이 해 왔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예, 시간도 더 해야 됐고,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으면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오곡음료 님은 신지로이드가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데 체중이 줄어든다는 게 체지방이 감소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체중이 감소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체중이 갑상선 기능이 낮아서 갑상선 기능이 나빠서 체중이 높았던 건가요? 내장 지방이나 피하 지방이 갑상선 때문에 많을 수도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네. 제 생각에 요 질문은 상당히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안 드셔도 될 분이 체중 감소를 위해서 드신다는 거는 기능 항진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이 하니까 당연히 체지방도 감소하고 이렇게 살이 빠르죠. 그래서 기능 항진증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완전히 깡말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심장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주거든요. 심장에 뭐 부정맥도 생기고 뭐 심장이 빨리 뛴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체중 감소를 위해서 일부러 기능 항진을 만드는 신지로이드 호르몬을 불필요하게 드신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그 효과가 좋고 괜찮으면은 다 그걸로 처방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진진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갑상선 반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림프절 8개 중에 4개 전이가 있는데 재발할 수도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글쎄요. 이게 8개 중에 4개면은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50%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이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가 그게 또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3mm 돼 있던가요? 2mm, 2mm 정도 2mm 이하 5개 이하. 그렇게 네. 된다면은 사실은 추가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데 물론 재발 가능성이 있겠죠. 임파선 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치료 사이즈가 작은 임파선이 8개 중 4개면 추가로 무슨 수술을 하거나 치료할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검사
특히나 초음파나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그냥 추적 관찰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3mm라고 하셨네요. 3mm 음, 뭐 그러니까 제일 큰 게 3mm고 4개면 네. 이제 2mm 이하 5개 이하가 저위험군이니까 그보다는 중간 약간 위험군. 높은 거죠. 네. 고위험군이라고 부르는 건 3cm 이상이고요. 그 중간 위험군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3mm니까 보통 이제 저위험군이 재발 확률이 10%뭐 이렇게 정도라고 네. 보고요. 중간 위험군은 한 20-30% 네. 수준이라고 보는데 뭐 낮은 쪽이니까 1-20% 확률은 된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한 8-90% 확률로는 재발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미래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라고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표현하시는데, 관리가 아니라 이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잘 하시는 거죠.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하시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보면 심각하게 재발하는 거는 당연히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음. 네. 예. 그래서 마지막 그 저희 이제 어 그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하시면은 cafe.naver.com/thankyou서울이거든요. 여기서 하시면 저희 원장님들이 직접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